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의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경제 기본 개념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하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혹은 동일한데 물건이 많아진 거니까 당연하게 가격이 하락될 거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이해됐죠? 실제 상황에서는, 사회에서는 공급을 초과로 한다고 해서 일정 양까지는 가격 하락이 있지 않아. 오히려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이해됐죠? 저건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내가 이거를 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문은 마치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늘 얘기해. 알겠지? 가격을 결정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제외하고, 공급이 조금이라도 많아? 그럼 무조건 가격이 오를 거야.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만 얘기하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격의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을 회복된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균형을 회복한다야. 됐지? 자,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대요. 체크해 두시죠.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데, 단기에서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거니까 단기는 여전히 시장 불균형이 있는 거고, 장기는 잘 균형이 조정된 시간대인 거예요.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해 왔대요. 체크만 해놓읍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불균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균형을 회복할 거거든. 그런데 바로 회복할 수가 없어. 왜?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즉 여전히 불균형이 지속하지만 고치려고 하는 시간이 단기인 거고, 그게 다 끝나면 장기인 건데, 장기는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야? 단기가 얼마나 지속될까가 좀 다르다라는 거야. 이걸 보는 관점이. 봅시다.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이랬으니까 이 고전학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네, 형광펜지를 쳐놓는데 내가 뭐 너네 그냥 노란색 쭉 써도 상관없어요. 쌤이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좀 쓸게요. 자, 고전학파는 시장의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늘 균형을 늘 이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이지 않는 손인 거예요. 이제 상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고전학파라고 얘기하면 얘네는 무조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해요. 시장은 냅두면 알아서 가격을 정리할 거야. 알겠지? 늘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거야. 그걸 얘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가격을 막 조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이거 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저게 유명해져서 저 표현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요. 고전학파는 그래서 정부나 이런 다른 주체들이 개입하지 않는 걸 원해. 왜? 알아서 시장이 할 거거든. 냅두면 알아서 해. 니네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돼. 그래서 제발 냅둬,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뭐 내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고전학파가 나왔다가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니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이제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갑자기 부흥해요. 왜일까? 응? 맞아. 무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가 엄청 올라가. 모든 공장이 군수 공장화되는 거야. 그럼 봐봐. 하다못해 우리가 신는 양말도 군수품 아니야? 뭐 알란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양말이거든. 양말 잘못 신었다가 후행군하다가 물집 생기면 진짜 뒤질라기 힘들단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데 인간의 전투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양말이 얼마나 좋은 걸 신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군대 가면 PX에서 뭘 파냐면 되게 괜찮은 브랜드의 양말을 팔아요. 진짜로. 그리고 개 좋아. 보급품 자체가 개 좋아. 개 두껍고 개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신발, 양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들이 다 군수공장화 될 거야. 됐지?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중화학을 다룬다. 예를 들어서 철강을 다룬다. 무조건 무기 생산이. 이해됐죠? 조금만 바꾸면 무기 생산이 되거든. 그래서 무기를 엄청 생산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무조건 경제는 활성화돼. 강제로 활성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가 문제야. 왜? 그거 다 빚이잖아.
그러다 미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끝나자마자 이게 침체가 확 일어나.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대공황이 온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고 막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해가지고 뭐 했어?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잖아. 이게 이제 시초인 거야. 원래 고전학파에서는 야 정부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해볼 만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개입을 해서 대규모 토목산업 돈을 막 푸는 거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산업에 막 종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도 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됐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냐? 야 경제 한번 우리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는 케인즈 학파예요. 내가 이거 학파로 정리해도 되는지 정당한지 모르겠어. 이전에 이제 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손인 거지. 이제 무슨 이제 이후에는 케인즈 학파가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개입을 겁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 복지국가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이해됐죠? 여전히 복지국가는 별로 변한 게 없어. 조금의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계속 여전히 사람들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행정부가 비대화해져요. 됐지? 돈을 쓰는 부서잖아. 행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국가가 엄청 살림이 커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당연하게도 그쪽에 권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들이 좀 더 유리해진 거지. 이해됐지? 의회 중심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게 뭐냐면 그 반대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실패한 거잖아. 고전학파가. 그래서 얘네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몇 개를 수정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신고전학파예요. 됐죠? 그래서 현재는 이 케인즈 학파로 대표되는 복지국가와 신고전학파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립이라는 거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대립이야. 정책에 대한 대립이야. 다시 신고전학파는 그래서 여전히 개입을 하지 않는 걸 원해. 근데 최소한의 개입인데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건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거였고 여긴 개입을 하긴 해요. 특정 영역에 있어서. 됐지? 그러니까 약간 바꿨는데 말 그대로 얘는 최소화, 얘는 적극적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국어 할 때 필요한 건 딱 요 정도야. 경제로 하면 나중에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됐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신고전학파로 정책을 이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지? 신고전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이명박이 4대강 사업 했잖아. 이 정책이 어떤 건 상관없어. 대규모 토목공사 했다 이 말이야. 됐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으로 엄청 풀었겠지. 이해돼? 강을 다 두드려 놓친 거잖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 그 강을 다 고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켰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100% 신고전학파다. 이젠 이렇게 보기 어려워. 그럼 뭐 민주당은 뭐 완전히 복지국가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만 보면 이상한 게 많아. 애들이 있으면 짬뽕 돼가지고 얘네가 섞여가요 점점. 우리나라 특히나 학문적인 배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거 좋아? 오케이. 여기 거 좋아? 오케이. 근데 저 새끼들 A 선택했어? 나 B. 뭐 이런 식이야. 애들이 줏대가 없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없어요. 알겠지? 됐죠? 보자. 아무튼 욕을 하면 한두 번도 없잖아요. 이 형들에 대해서. 그죠? 대단한 형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가만 보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권력이 되게 집약된 존재들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맨날 국민들의 욕을 먹어. 됐지? 그래서 그런가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의외로 사회는 발전해. 난 이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정치인 욕하잖아. 그렇잖아. 어디가 당선되든지 간에 욕을 존나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욕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발전하잖아. 그리고 발전이 보이고 눈에. 그런 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대갈들이 병신인 거잖아. 욕을 한다는 건. 그렇잖아. 근데 욕을 하는데 사회가 발전해. 그래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되는 건지 모르겠어. 윗대가리가 욕을 먹긴 하지만 얘네가 진짜 훌륭한 건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을 진짜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열심히 발전을 하는 건지, 나 이제 이걸 모르겠어. 그렇지? 얼마 전에 구글 코리아 사장 나와가지고 그 구글 지도 보면 해외 IP로 접속을 하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나오거든. 알아? 너 모르지? 이게 독도가 다케시마로 나와요. 우리나라 IP랑 우리나라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그게 독도라고 떠. 근데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잖아. 다른 나라 IP나 다른 나라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다케시마로 떠요. 일본어로 뜨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 얼마 전에 국정감사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분쟁 중의 사항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걸로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 인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구글 코리아 부사장이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냐면은 기준이 다케시마고 일본해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난 그건 이해해. 왜 이해하냐면 유엔에 엄청 이것 때문에 일본이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 이거 홍보한다고 유엔이 우리나라 홍보 자체를 안 해요. 우리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해. 무슨 말이냐면 경태가 나한테 우리 집 내놔라고 소송을 걸었어. 이해돼?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응하잖아. 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땅은 내 땅이 아닌 거야. 분쟁 대상이 돼요. 내가 얘 소송을 오케이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실제로 내 땅이라서 내가 억울해서 한 게 아니라 얘하고 나하고 이 땅을 겨뤄볼 만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 거야. 이게 실제로 내 땅이면 저 새끼가 나한테 소송 걸든 말든 병신아 내 땅인데 왜 지랄이야? 이런 끝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문서에 내게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 토지대장에 내 이름이 있는 거잖아. 경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럼 완벽하게 내 땅이니까 내가 이걸 대응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알아서 이제 법원에서 야 너 왜 10이냐 얘한테 뭔 10이야? 너 기각해 이래가지고 소송을 취하해줘야 정상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대응 원칙인 건데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일본 땅이야 다케시마야 라고 해가지고 홍보비를 엄청 써요. 우리 모르게. 근데 우리가 알지 이 정도 되면. 그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표준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만 정책이라는 거지. 잘 생각을 해봐봐. 한국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고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외국인들이 보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구글 코리아 부사장이 자기가 한국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가 문제인 거야.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이해돼?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돼. 차라리 변명을 하던가. 그렇잖아요? 뭐 아무튼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문제가 커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긴 하면서도 어쨌든 구글 코리아 부사장이면 엄청난 존재잖아. 그렇잖아? 아시아 전체에서 몇 명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넘어가자. 어디까지 욕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되지? 보자. 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자 저게 중요한 단어인데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단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왜? 바로 돼. 바로 즉시야. 이해됐어? 문제가 생겨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개입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됐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을 균형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말에 따르면은 호황과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요? 호황과 불황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호황이어도 문제가 있는 거야. 불균형이 일어난 거고 불황도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 왜? 시장이 바로 즉시 개입할 거니까 굳이 이런 것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어났잖아. 맞잖아.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을 한 거야. 얘네 나름대로. 아 이거 일어나는 거 인정하고 어떻게 할지를 보자는 거였어. 자 다음. 케인즈는요. 고전학파와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 가격의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대공황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의 경직성 때문인 거야. 단기 때문인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자 밑줄 쳐도 돼요. 소비나 투자 등의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을 유발할 거예요. 자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하는 대신에 대규모 실업 그냥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애들한테 야 너네 임금 다 내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경직적이잖아. 경직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기업이 힘든데 노동자들 임금이 많이 나가. 그래서 얘네한테 야 좀만 낮춰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때? 임금이 경직적이잖아. 그럼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 받고 싶은 대로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방법이 없잖아.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업이 일어난다는 거야.
유연해야 돼. 그래서 유연해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봐봐. 노동 가격이 유연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가 최저시급 받고 있어.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 유연해진다는 거는 최저시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시장 가격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태가 원래 나한테 한 200만 원 받아요. 월에. 근데 내가 지금 회사가 힘들어. 그래서 경태한테 야 100만 원만 받아. 우리 회사 지금 매출 반토막 났어. 너도 반만 받아. 그럼 경태는 이번 달부터 갑자기 100만 원 살아야 돼. 괜찮아?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왜 좋냐면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경직적이면 어때? 내가 매년 임금 인상을 할 때 2%씩 5%씩밖에 못 올리잖아. 많이 올려봤자 10%잖아. 1년에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 근데 이게 좋게는 뭐냐면은 내가 회사의 매출이 10배가 되면 얘 월급도 이번 달에 10배인 거야. 그래서 이건 좋지 않아? 유연하면? 거의 이런 일이 없어요. 니네가 사장이어봐.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장이 자기가 잘 되면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면은 모두의 탓으로 돌릴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경직적 유연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같은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경향이 있어. 사장한테는 좋겠지. 왜? 마음대로 내가 회사가 힘들어질 때 얘 월급 깎으면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경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도들을 막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내 월급이 상승되는 비율도 한정적일 거라서 그렇게 좋진 않아. 다만 안정적이지. 요렇게 가니까 최저선이 있잖아. 맞잖아. 어쨌든 계속 돌아가 봅시다. 자, 대규모 실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제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발전되는데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은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무슨 얘기냐면 이게 봐봐 인정한 거야. 불황과 화랑을 인정하고 얘네가 반복돼요. 무슨 얘기냐면 변동 상태로 본 거야. 이해돼?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봐봐 위에 친구들은 어떻게 조정을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야. 요 선이 있고 만약에 얘가 조금 나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요 평균적인 선으로 쭉 유지되는 거야. 됐지?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본 거냐면 이걸로 본 거예요. 됐지? 존나 변동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1년 평균으로 보자면 1년의 선은 보여. 다만 우리가 이 선을 경험한 적은 없고. 됐지?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계속 가격 변동이 있을 거니까 내가 지금 뭐 되게 과장해서 그렸어요. 저런 느낌으로 이제 얘네가 정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적정 가격을 유지할 거야 라고 본 거야. 케인즈 학파에서는. 그래서 현상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남아. 잘 봐. 자, 불균형 상태가 한번 올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장기화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부가 개입해야 돼. 이해됐니? 관리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이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보이는 손을 따라서 시장 균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1950년대에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계량 모형이 개발되어서 1950년대라고 체크해 주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은 1930년대였잖아. 그렇잖아. 얘는 1950년대야. 다만 케인즈라는 사람 자체는 193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 알겠지? 대세가 누구였냐가 좀 다른 거야. 어쨌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했어요. 여전히 형광펜 똑같지? 맞지? 케인즈에 대한 이론을 얘기한 다음에 이거 문단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케인즈를 비판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 특히나 1970년대에 새 고전학파 형들이 이랬으니까 그냥 빨간색 할까요? 그쵸? 신고전학파야 이게. 신고전학파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대요. 자, 뭐라고 했냐면 케인즈 학파의 거시기량 모형은요. 소비와 소득. 그럼 이제 이건 이제 형광펜지 지금 이제 검은색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이라는 거는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자료에 의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무언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야. 알겠지? 여러 변수도 새로 추가되었고 기존
기존에 있던 변수들도 예전처럼 흘러가진 않아. 그러니까 방정식 계수나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세고전압파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나름 발전했어요. 그래서 신고전압파에서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주의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의 자료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부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전압파는 뭐 한다는 거야?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미시적 분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잘 생각을 해봐봐. 보이지 않는 손의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합리적 주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됐니? 원래 하던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시장이라는 거대한 손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 있겠네. 그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안 보이는 손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얘기를 한다는 거다. 자, 이에 따라서 이들은 시장 불균형의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여전히 봐봐, 속도는 빨라. 가격이 바로바로 조정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 변동이, 그런만 봐봐. 기존의 고전압파는 뭐라 그랬어? 경기 변동이 없다 그랬어. 알겠지? 근데 이제는 좀 변해서 요새는 변화하는 현상이긴 해. 겁나 빨라. 겁나 빠른데 변화는 할 거야. 이제 인정했어요. 불안과 화랑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봐봐, 중요한 게 뭐가 아니야. 이제는 총수요 변동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 기술의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할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 비판 한번 받으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케인즈 학파도 변화예요. 됐죠? 그래서 신 케인즈,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 지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신 케인즈 학파가 기존의 친구들과 뭐가 다르냐?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골자는 똑같은데 경제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정식 계수나 여러 가지 변수가 추가될 뿐이야. 방정식 모형이 바뀌는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 알겠지? 계속 보자. 자, 그래서 신 케인즈 학파 형들인데 얘네는 뭐 할 거냐면 이제 그러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을 하긴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오케이 해준 거야. 자, 그런데 얘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지만 이 세케인즈의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의 견지성이 나타나는데,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됐지? 가격 경지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합리적이긴 해. 그래서 얘네가 뭐라 그랬어? 봐봐, 이까지는 똑같아. 잘 봐봐. 경제 주체가 미시적인 거야. 인간들이야. 들이 합리적일 거야. 그래서 변동이 일어나지만, 변동은 있지만 요게 빠르게 회복된다는 게 누구였냐면 요게 신고전압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 경직성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 경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본 게 신 케인즈 학파야. 그래서 쌤이 이거와 관련해서 형광 펜지를 얘는 붉은색으로 했고 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야, 다르지? 봐봐, 반대되는 내용이야. 하나는 회복되니까 경제 변동이 없는 거다. 알겠지? 변동이 있긴 하지만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얘는 여전히 경제가 변동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이 둘은 전제가 같은데, 이해됐지? 다른 뭐에 더 치중했냐에 좀 이렇게 뭐랄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걸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메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가격 변화를 발생시킬 때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한 것. 시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봐봐,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해서 가격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에 따라서 제품 시장의 가격의 경지성을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효율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인데,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할 건데,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라는 정통적인 임금과 달리 반대로 본 거야.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경태가 이제 대학을 방금 졸업했어. 대학을 방금 졸업한 거는 사회 입장에서 병신이거든. 이해돼? 아무리 높은 대학을 대해서 상관없어. 얘는 병신이야. 그냥 가르치기 한참이야. 그래서 얘는 신입사원이니까 우리 회사에 오면 신입사원의 연봉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얘가 연차나 여러 가지 능력에 맞게 돈을 받아야 된다가 이제 옛날 임금 이론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경태한테 예를 들어서 원래 신입사가 4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 뽑을게 내가 너 5천 줄게 하면 경태가 우리 회사 선택하고 어떻게 하겠어? 존나 충성하지. 사장님 만세하지 않겠어? 오동건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받들지 않겠어? 1,000만 원을 더 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는 회사에 엄청 알아서 남아서 알아서 야근해. 이해돼? 알아서 야근하고 알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내줘. 그러면 1,000만 원 아깝지 않지 않아? 이게 이론이야. 근데 저게 내가 너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가 나중에 사회를 나갔을 때 취직을 할 거면 저런 회사를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나한테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더 줘.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충성하고 그 퀄리티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됐지?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너네를 사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선택받아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반대로 너는 그냥 대충 이 가격이야 이렇게 하는 회사에 너네가 들어가면 너네 그 회사 오래 못 다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너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왜? 그냥 너네 연차 정도 되면 이 정도 그냥 돈이면 돼. 이렇게 아마 정리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돼? 너네가 평생 살면서 발전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발전할 이유가 없지. 왜? 가만히 다녀나 열심히 노력하나 임금은 비슷한 걸? 얼마 차이 안 나. 몇백 차이 안 나. 이거 세금 떼고 1년으로 계산해보면 얼마 차이 안 나. 진짜 월에 한 3, 4만 원 더 받는 거거든? 그럼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발전 안 할 거야. 발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도태돼요 아예. 이해됐어? 그럼 너네는 그 회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차라리 밑에 같은 회사에 가. 됐어? 나 그냥 죽을게요. 나 존나 일할 거니까 대신에 내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로 가야 돼. 근데 저런 회사가 별로 없어. IT 회사에서는 저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가는 거야. 대기업은 최소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됐지? 계속 돌아오자. 자,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퇴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했었던 가격 경제성의 근거는 있지만 여전히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 잘 봐. 자, 신 케인즈 학파는 여전히 총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관리를 누가 해요? 정부가. 기억나지? 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수요 자체를 개입하면서 그래서 저걸 관리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잉.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요 친구들은 뭐라 그랬지? 요 신고전학파 친구들은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기술의 변화는 누가 만들어내니? 개인이.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는 더더욱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뭐가 하면 돼? 개인들이 알아서 기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 그럼 개인이란 건 결국 기업일 거야. 기업들한테 그럼 뭘 해주면 돼요? 규제를 없애주면 돼요. 왜? 기술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건 뭐 때문이야? 현재 규제로 막혀 있어서야. 법이 막고 있어서거든. 법을 풀어주면 기술 개발을 존나 할 거야.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뭐든 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저쪽 형들이. 이해됐죠? 둘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의.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고전학파는 신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맞나요? 맞죠? 얘는 변화 없음, 변동 없음 이랬어. 얘는 변동이 있기는 한데 아주 빠르게 회복. 그러니까 얘는 존재가 없다 그랬고 얘는 존재가 있다 그랬으니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 맞네요. 1번. 됐죠? 나머지 것들은 문제 풀면서 뭐가 틀렸는지 정확히 체크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요 정도는 공부를 해라.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별표 3개. 자, 환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미치고 싶잖아. 그렇잖아? 기업과 니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업과 니은 형이 누군지 보면은 기업은 고전학파고 니은은 케인즈일걸? 케인즈 학파예요.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야. 아직 신고전학파나 신케인즈 학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학파나 케인즈학파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돼. 신케인즈나 신고전학파와.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 여전히 수요 변동에 의해 가지고 소득이 변하는 거야. 경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Y는 경제 주체가 바뀐대. 경제 주체는 동일한데 경제의 규모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야. 총수요 변동만 핵심인 거야. 기술 개발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신고전학파가 아닌 거예요. 자, Y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를 얘기한대. 그냥 써놓기만 해도 되는데 밑에 써져 있네. Y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저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AD 곡선이라는 거는 총수요를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AD 곡선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곡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선은 아마 이 가운데일 건데, 아마도. 그런데 뭐가 감소하고 뭐가 증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겠지. 그죠?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갈 거고, 총수요가 그러니까 총수요인가 보네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으로 가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총수요가 AD 제로이고 기준이고, 자, 물가가 P 제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AD 제로에서 P 제로인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 총소득이 그리고 여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인 거야. 이 점일 때, 자, 총수요의 증가로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자, 물가가 P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일로 오겠지, 당연히. 이 선으로 와야 되는 거야. 자, 국민 총소득은 이걸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대요. 이거 이해한 사람? 다시 봐봐. 자, 여기에 지금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봐봐, 얘랑 얘는 고정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물가가 P2까지 상승을 했어.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이해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라서 얘가 이 점에 있던 친구가 1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 Y2다 이렇게 된 거야. 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혼미해하지 말고 요게 요 그래프라는 걸 이해해야 돼. 알겠지? 아까 위에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얘기를 그대로 한 번 더 할 거야.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가 총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해돼? 나머지 것들은 다 고정이었을 때 점 자체가 우측으로 가요, 평행이동해요 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그래프로 찍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평행이동해요. 다시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 총수요가 감소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이리로 가겠지. 됐죠? 평행이동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프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준점은 여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뭐가 기준이야, 총수요가 기준이야. 이거밖에 안 나와. 이해됐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보자. 지문 보자. 자, 기억의 입장에서 나도 어려워.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잘 봐. 자, 호황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았어. 기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됐죠?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은 Y 요 별표로 일정해야 되지 않나요? 총소득이 변하면 안 돼. 왜? 어차피 불황과 화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얘네 입장에선. 그러니까 늘 똑같아야 되는 거야. 국민 총소득은 늘 일정해요. 동그라미. 맞는 거야. 알겠지? 이해 못하는 얼굴로 있으시면 안 돼요. 잘 이해 안 가면 나한테 질문해야 된다. 자, 2번 기억.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일 것이고 국민 총소득인 Y 별표라는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이게 문제인데 왜 틀렸니?